네, 예린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뭐 북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고르게 된 이유가 특히 이제 유영호 대표님이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교육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정인이법 얘기도 나오고 그 정인이란 아이가 입양이 됐는데 진짜 뭐 엄청난 학대 속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그리고 왜 정인이 아이가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처참한 환경 속에 죽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모라는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고 또 종교의 어떤 뭐 직장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나 해서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제 또 홀트를 통했더만요. 아이 입양도. 홀트가 뭐 세계 수출 1위 아닙니까? 아이들.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과연 그럼 북은 어떠냐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연희님한테도 좀 조사를 준비 부탁드렸고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북의 어떤 뭐 고아 정책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제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그 대처를 하고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정책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잖아요. 네네. 뭐 제대로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에는 고아라는 말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느 나라나 고아는 다 있어요. 특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입양되는 고아 중에 40%인가요? 남쪽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 아기 수출 1위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번에 정인이 사건 넣고 봤는데 얘가 태어나서 7달 때 입양이 됐더라고요. 7달 돼가지고 겨우 9개월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이 양부모하고.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16개월 만에, 16개월 만에 그만 하늘로 가고 말았는데, 이게 진짜 정민이 문제 하나뿐일까? 정민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나라의, 고아를 바라보는, 입양아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국가가 이 고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고아를 수출을 많이 했지만, 그 고아들이 수출당했다가 다시 이거 뭐죠? 파행돼가지고 불행을 겪고 있는 이런 것도 정말 많단 말이죠. 파양이 되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양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받거나 뭐 심한 경우 성적 희롱을 받거나 물론 잘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조금 심도 깊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력을 쓰지 않고 바라봤을 때 이런 사회적인 문제, 고아라고 특히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겪었죠. 남이나 북이나. 그러면 전쟁에 고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맡겨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혹은 뭐 시민단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과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려고 뭐 제가 100% 해결했다 해결이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어떤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제도와 자본주의처럼 그냥 놔두고 뭐 우린 모르겠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다 가정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 라고 놔두는 것의 결과가 어떤지 그게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정인이 사건으로 발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나라에 진짜 고아라는 건 있는데 북에서는 고아라는 말보다는 고아를 위한 정책이 있단 말이죠. 남쪽은 아직 그 정책이 없어서 다시 지금 정인이법 만든다 어쩌다 이런 말이 좀 뭐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고아 정책이라는 게 고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고아의 부모는 대체 누구냐. 우리 자식들은 다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북은 그런 거 있죠. 부모가 없는 아이는 있어도 고아는 없다. 그러니까 뭐 부모는 뭐 사고라든지 뭐 옛날엔 전쟁이라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특히 항일 무장지대 우리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거의 진짜 고아처럼 자랐고 그러니까 그 부모 없이 자랐고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녀는 있지만 고아는 없다. 그러니까 외로운 아이는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돌봐준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북의 슬건 아닙니까? 북의 정책인데요. 그래서 근데 그 고아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북이 정부가 설립하기 전부터 30년대 항일운동 때부터 일제와 싸우는 그 과정에서도 그 눈 속에서 일제들이 막 쳐오고 할 때도 그 고아들 부모를 잃은 일제운동에 부모를 뺏긴 애들을 아동단이라고 많이 있었잖아요. 아동단을 모아가지고 애들을 그 일제운동 싸움에서 막 건져 빠져나오고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때부터. 그때 김일성 주석의 옆에 있었던 허위했던 경위대원들, 그 어린 10대 애들이 다 고아들이었어요. 수임이 자기 주위에 다 고아들 데리고 있었다면 얘들 다 챙기고 한 명 하면 자기가 부모다. 얘들아 이 뿅아리들아 이 오미다간데 와라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런 자식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북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항일 투쟁 때. 그래가지고 북에서 그다음에 또 가장 유명한 게 전쟁 시기 고아 의탁공부 아닙니까? 네. 남쪽에 추상미 감독이 한 것도 있고 이제 또 그 영화 폴란드로 가는 아이들 네. 말고 그 김일성의 아이들이라고 네. 마침 비슷한 시기에 두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시각은 좀 잘못됐어요. 시각은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세뇌 교육, 그러니까 북에 충성하는 그 김일성을 무조건 찬양하는 뭐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다는 게 그 시각인데 두 사람 다 기본적인 팩트,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으로 생긴 수많은 고아들을 우리처럼 그냥 방치하거나 돈 받고 어디 팔아넘긴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때 형제국가죠. 북의 형제국가,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보내서, 그리고 그 영화들에도 나와요. 되게 그 친구들이 거기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되게 애정으로 정성으로 같이 지내고 뭐 돌봐주고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때 전쟁 때 지금 북이 그 16개 연합군과 지금 어느리냐 내리냐 막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전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충격이었던 게 나는 북쪽 애들만 갖는 줄 알았는데 절반이 남쪽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고아가 돼서 북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 남아있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북의 인민군이 전쟁 때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왔다가 후퇴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미국 비행기에 남쪽에 집들이 다 파괴되고 부모들 죽고 고아들이 거리에 또 도는 거예요. 그걸 같이 데리고 올라갔구나. 예, 지금 이 미국하고 지금 싸움하면서 전투하면서 얘들 도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또 도는 고아들 다 안고 올라갑니다. 네. 그 속에서. 그래서 영화에도 있어요. 새 세대를 위하여라든가 무슨 영화들 있는데 그거 보게 되면 그 군인들이 그 애들 데리고 올라가겠다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미쳤냐고, 지금 저기 전투 지금 막 남들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냐고, 다 죽는다 하니까 그래도 난 얘들 꼭 데리고 가야 된다, 얘들 도둑은 죽는다 해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가는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그렇게 올라가서 얘들 남쪽에서 온 애들하고 북의 애들하고 다 해외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꼭 북이 정말 나 이런 거 보고서 정말 정말 괜찮구나 생각했던 게, 이 어린 애들만 내보내면 저걸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얘들한테 국어 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을 붙여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잊어먹지 말라고. 네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어린 애들이니까 나라만 잃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선생님들 따라 나가서 한 7년 정도가 있었나요? 52년도인가 그때 나왔다가 58, 59 그럴 때 다시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든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 영화에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반공체제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팩트는 진짜 북에서 그 전쟁 때 그 한 명의 고아라도 절대 외국에다 팔지 않고 자기네 손으로 품에 키워서 꾹꾹내는 마지막에 다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해외 폴란드라던가 대사라던가 외교관들이 다 전쟁 고아들 아니었습니까? 많은 비율이. 이런 애들을 공부시켜서 다시 해외 외교관으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게 그때부터 계속 축적되어 왔고, 항일 때부터 했으니까. 그 다음 때 북에서 권한의 행군 때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아무 나라나 고아가 있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이제 그때 많이 생겼어. 고아원 같은 게 2000년 초반에 아마 생겼을 겁니다. 시작된 게. 근데 고난의 행군 때 부모들도 죽고 뭐 어떻게 뭐 어떠고 뭐 또 뭐 부모들 탈북하고 뭐 애들도 남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다 모아서 이제 또 일하다가 순직한 사람들도 많아요. 고난의 행군 때 그 선반을 지키고 있으면서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식들 다 모아서 고아원에, 애육원, 육아원에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순직이라든지 순국, 우리말로 표시하면, 그리고 뭐 멀리 가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항일 무장투쟁 유가족 자녀들이라든지 자,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북을 뭐 비난하거나 공격할 거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팩트만 가지고도 얘기하면 이제 52년도에 이제 폴란드에 뭐 2,500명, 뭐 체코에 1,000명에서 이제 대략 5,000여 명이 간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뭐 우리처럼 수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역사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따라가고 아이들을 위탁 교육이라고 좀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같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에서 지금 북이 이제 힘든 시기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서 우리가 책임진다. 단 지금 힘드니까 형제로서 좀 보살펴 달라. 그쵸. 잠시 동안. 네. 동생이 형한테 형 우리 집에 지금 물 났으니까 수리할 동안 우리 애 좀 봐줘 하고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자본주의적인 사고 방식, 그죠? 가족 이기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 공동체 그리고 그 행정력을 가진 국가 기관이 이 가정이 해체됐을 때 이 어린아이들을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 이제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이제 북에는 애육원, 육아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애육원이나 육아원, 그다음에 거기서 육아원 지나면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교처럼 네.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있는데 그 애육원, 육아원에서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애들 진심을 어떻게 우리가 네. 살려줄 수 있는지를 보면 네. 여기 원산 애육원과 육아원입니다. 네. 그래서 중공 테이프를 끊고 있어요. 네. 중공 테이프를 2015년 6월 1일 날 중공 테이프 끊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육아원을 새로 또 완공을 한 거죠. 네. 개건을 했죠. 네. 근데 여기서 모습에서 뭐 이상한 다른 거 없어요? 사진에서? 사진에서 애들 저기 한복 입었네요. 조선옷. 우리가 중공식 한다 하게 되면 네네. 어른들이 테이프를 끊지 네.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워낙 우리 애들이 새로 집 오는데 이 애들이 직접 자기 선을 끊게 해라. 그리하고 조그만 선으로 내 집으로 들어갈 때 끊고 들어간 걸 나이 들어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다. 자기 집.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감각을 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생각을 합니까? 그냥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테이프 끊고 들어오죠. 네. 그래서 유별나게 이 어린 조그만 애들이 그 조그만 선으로 테이프를 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선생님들이 되게 뭐 헌신적이고 봉사 의식 갖고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북에서 제작한 그거 말고 이건 북에서 제작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또 이제 유영호 대표님이 이제 진천규 기자가 그 대한민국 방송에도 나왔어요. 이제 거기에 또 쓴 진천규 기자가 직접 찍어온 그런 동영상도 같이 하면서 보여줬죠. 네. 근데 이 육아원은 태어나서 4살까지입니다. 육아원은 4살까지군요. 네. 애육원은 5살, 6살. 여기식으로 말하면 유치원이죠. 유치원이 애육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원산 애육원입니다. 네. 애육원인데 현재 고아들이 12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총 16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16명. 근데 그 선생님뿐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하는 가해 선생님이 또 있어요. 28명. 네. 그래서 선생님이 총 44명입니다. 애들은 124명인데 선생님이 44명이면 선생님 한 명이 3명을 관리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자꾸 돈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비싸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강남에 무슨 영어 유치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과 의료와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는 과연 우리가 꼭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여기 애육원은 아무래도 고아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얘들한테는 절대 교원이 아니라 엄마부터 되라.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옷도 다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엄마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선생님이 14분 있고 그리고 어머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거. 28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제 쭉 같이 우리 자료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이제 졸업하게 되면 초등학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원. 근데 초등학원도 같죠. 이게 방해 방침이 결혼이기 전에 친부모가 되라 이런 거죠. 근데 이 초등학원 선생님들이 남다른 또 군지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들보다. 그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부자다. 전국에 이렇게 내 아들 딸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고아원이 다 내 아들 딸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님의 국방위원장님의
아들딸들 내가 덜 번다는 용이야 자부심이 있고 또 그 도안의 간부들이 엄청난 이민들이 관심을 주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생고해도 애들한테 네. 막 날라오고 이런 데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애육원 보이면 뭐 그 외에 또 다른 사진도 있지만 그 네. 사진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보시면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예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한국의 고아원이나 이런 보육시설에 가서 이렇게 뭐 자원봉사한테 가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있어요. 고아가 이 정도면 됐지. 고아가 이 정도 시설이면 됐지. 뭐 고아가 이 정도 배우면 됐지. 저는 그런 말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이제 부모님이 본인이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더 잘해주고 더 좋은 시설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이실지 또 뭐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가짜로 할 거를 이게 무슨 세트장도 아니고 이렇게 지어놓겠습니까? 진짜로 이런 아이들을 더 배려해주고 더 신경을 쓰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줘야죠. 이런 걸 보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주고 얘들 마음을 얼마나 내가 읽어내는가 하는 거에 감동이 됐어요. 저는 네. 그 애들이 테이프 끊는 것도 그렇지만 고아들의 이 약점이 뭐냐면 가정 생활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고아원 잘해주고 어쩌고 해도 일반 부모가 있는 집에서 가정 생활에서 가정 대조리라던가 아버지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나요? 뭐 인사한다거나 손님 오면 뭐 어떡한 이런 걸 배울 수가 없는 힘들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가정실을 꾸려놨습니다. 일부러. 일반 예, 가정처럼. 그래서 가족 사진이에요. 그 선생님들하고 애들 몇 명씩 한 가족씩 부어가지고 사진 찍고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개는 법, 앉아서 TV 보다가 또 옆에는 식탁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식탁 앉으면 숟가락 어떻게 넣고 어떻게 먹는지 가정 교육을 합니다. 식사 예절, 네. 가정 예절, 네. 일반적인 예의 범절 이런 것들 이게 따로. 다른 학교에 없는 그래서 고아들은 다른 애들 부모 있는 애들보다 몇 값을 더 행복하게 더 잘해주라고 해가지고 얘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됩니다. 네. 일반 학교 학생들은 가정생활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나오는 가정 수로들과 오이들을 쉽게 이해하고 또 선생님의 설명을 인차 받아물지만 우리 본아들은 가정 환경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가정교육실을 꾸려놓고 가정교육을 주니까 식사례절, 전화례절을 비롯해서 원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지켜야 할 리더덕들을 갖춰주는 데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정도, 중등 학원이죠. 네. 애들은 올라가서 체육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제 학원에 간 중등 학원, 중학교죠. 네. 한 학급에 학부형들이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없는 이 아이들을 네. 위해서 다 학부형들을 한 명씩 네, 맡아서. 그러니까 초등학원이나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원이나 중등학원 같은 데는 학급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학급에 한 명씩 학부형이 있대요. 근데 한 명당 몇 명당 학부형이 있으면 학부형이 내가 어느 학부형을 맡는가에 따라서 또 질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한 명이 한 학급을 부모가 20명이면 20명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한 명이. 사람당은 아니고 그냥 학급에. 예, 그래서 뭐 군당위원장이라든가 높은 더의 간부 해서 명절날 휴식날은 물론이고 짬날 때마다 와서 애들 뭐 애로 되는 거 없냐 학교에서 뭐 저기 되는 거 없냐 하기 때문에 교원보다도 자기가 자식이냐 20명의 성격이나 식성 더 잘 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마다 분기마다 더해서 분기마다 이 학부형들 모임이 또 있대요. 학년이 중등학교는 학년이 있을 거잖아요. 5학년까지면 매 학년에 또 한 4-5개씩 학급이 있을 거고 그 모든 학급의 학부형들이 분기마다 회의를 합니다. 네. 다 모이면 다 더 간부들이에요. 간부들이 어느 학급 학부형은 뭐 잘못했고 뭘 좀 해줘야 되겠고 자기네끼리 또 이렇게 토론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제도가 우리도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또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아이들과 같이 다녀도 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식 입양되기 전에도 그런 어떤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자기 엄마 아빠라 그래요. 누굴 지정해줘요. 근데 그게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진심으로 이 유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사회 뭐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회활동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보호시설을 나온 아이들이 사회에 갔을 때 진짜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18살, 만 18살, 만 17살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만 19세 되기 전에. 그러면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부터 민법인데 얘네들은 만 18세가 되면 나와야 돼요. 그럼 1년 동안 휴대폰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물론 지금은 개선을 우리가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에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집도 못 얻어요. 그리고 뭐 통장 개설도 안 돼요. 19세 안 되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개선을 했어요. 그냥 약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저 구청에서 이걸 해줘서 했는데 휴대폰 문제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저희가 그 방송할 때 몇 개월 전인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졸업하면 이제 뭐 나라에서 다 저거를 그 직장까지 해결을 해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디에 장단점을 뭐 자본주의는 무조건 맞고 여기는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이게 뭐 좀 교류하면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조분들 보시면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교류를 다 막아놨으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 원산 애육원, 육아원, 초등학원, 네네네. 중등학원 다 봤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원산만 또 뭐 견본으로 만들어 놨을 거야 이런 그렇게 분들 생각하시는 많아요. 분들 있죠. 네, 근데 원산뿐이 아니라 평양이 제일 먼저 생겼죠. 평양이 2014년. 네, 원산, 네. 또 뭐 사리원, 평성, 청진, 강계, 신우주 전국 각도에 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우리가 눈여볼 게 똑같아요. 네. 애육원, 육아원은 똑같으면 이건 어디 가다가도 저건 애육원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똑같이 아동 심리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요게 2014년에서 그때 처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는데 요 새로운 어떤 네, 이모델님이 예, 그때부터 디자인을 네. 가지고 조금 이제 개건해서 새롭게 이제 각 시도에 또 네.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인이 사건, 아동 학대 이 문제 그리고 뭐 친권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되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연예인도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인이 양부모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아이를 키우다가 뭐 욱해서 원래 뭐 성격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면 그것도 진짜 문제지만 이 아이를 입양한 이유도 뭐 이제 확실하게는 이 사람들이 뭐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여자가 말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애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애가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가로치고 무슨 뭐 장난감으로 입양했다는 겁니까?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근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데 더 들어가는 건 뭐냐면 지금 커뮤니티에 떠도는 얘기는 아버지가 직장 생활할 때 아버지가 그 기독교 방송 그쪽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혜택 받으려고 더 큰 거는 다가구 다자녀 어린아이들 다자녀가 영유아 다자녀가 있으면 이제 주택 청약 받으려고. 물론 이거는 본인들이 인정은 안 했어요. 진짜 소름 끼치는 이런 이유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미국도 이제 서양에서 이제 많이 진짜 마음으로 받아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데는 보면 뭐 부모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도 있고 이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무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파스터 파더라 그래서 이제 길러주면 나라에서 돈 준단 말입니다. 이제 뭐 그렇게 키우는 것들 그런 식의 제도들은 미국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실패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어떤 좋다는 건 좋다고 인정해주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뭐 국가보안법이 있으니 참. 생명이잖아요. 네. 내 자식이 귀한 것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남의 새끼를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국도이고 자본주의 논리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놀랐어요. 자기 자식이 병에 걸렸어요. 뭐 네. 신장인가 뭔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걔 이식 수술 받기 위해서 그 비슷한 해줄 수 있는 애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식 수술 한 다음에 얘를 기름 잡아가지고 파양을 해요. 뭐 다독질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와, 나 이런 게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뭐 진짜 뭐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인류가 싸워서 지키려고 하는 자유권인가? 그런 걸 가지고 인권을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나? 지금 미국의 뭐 이런 사태들, 뭐 이런,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얘기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홀트도 뭐라 그래요? 그냥 발뺌하자.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이런 감춰진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 사는 체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어떤 계기도 됐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북의 그 실록, 네. 북의 그 정책 그 네. 말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부모 없는 애는 있어도 고아는 없다.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라는 말이 외롭다는 거잖아요. 뭐 사고 묻힌 진짜 외롭다. 그러니까 아이가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누군가는 이웃이 돼주는. 그래서 그쵸. 이제 저희가 동영상에 이제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진짜 아이를 뭐 50명씩, 20명씩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어떤 북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뭐 결혼 안 한 부모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아도를 어떤 네. 개인 사람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을 추동시켜서 애들 뭐 고아들 입양해라 어쩌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적인 문제다. 국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부모 있는 자식은 부모가 있지만 부모 없는 애들, 이 고아들은 철저히 그 부모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자비심에 이것을 맡길 것이 네. 아니라 국가의 강한 팔로 그렇죠. 이 약한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북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